25일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인 지난해 자분기 연결 기준 당기 순손실을 2,457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2014년 연결 당기 순이익은 1,951억 원, 매출은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 댄리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찾아 정부 고위급 인사와 SK,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만납니다. 액화 천연가스 관계자들도 동행해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고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댄리버 주지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SPC 삼립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려지고 있습니다. 크보빵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이 팔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날 오전 10시 8분 기준으로 SPC 삼립의 주식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5% 올라서면서 6만 7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아쉬운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우리 시장에 안도 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큰 투자를 단행하는 것만이 미국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인 정답지는 아니지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행정부에 관한 대안을 내놓을지가 또 다른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요. 현대차의 이번 투자 결정은 단일 국가 대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 계속되는 훈풍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미국에 쓰는 새 역사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오늘 이 소식이 또 굉장히 뜨겁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30조 투자, 어마어마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유보된 자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용할 자산이 대략 한 180조 정도 되거든요. 계속 돈을 벌어서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한 180조 됩니다. 삼성그룹은 350조 정도 됩니다. 180조 내에서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30조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상 아주 좋은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가장 움직임의 제한적 그 재료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이 관세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투자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자동차 업종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 현 시점 투자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저라면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자동차 네.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현 시점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가 25만 원의 고점을 찍었던 적이 최근 내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2011년, 12년, 14년도에 25만 원의 고점을 찍고 20만 원 내려왔다가 이렇게 세 차례 정도 고점을 찍어주는 형태에서의 2011년도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주가가 22만 원 전후 가격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11년도에 자동차 업종의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보였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75조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9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175조고요. 영업이익은 한 14조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폭의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하게 그 이전 수준에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특히 현대차에 대한 매수 관심도가 크게 진행되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단일 종목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를 보게 되면 대략 한 3천억, 1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큰 규모이죠. 이전에 대비하면 큰 규모의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업종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특히 경제 상황이 완전하게 호전되는 상황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1년, 12년 이때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래에서의 주가 상승이 특이하게 긴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은 2021년도였죠. 이때 글로벌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국내 그 자동차 메이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그 호시절을 보였던 시점에서의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연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정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좀 무디게 움직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GM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5개월 정도의 주가 상황에서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4, 5개월 정도 주가 상황에서 횡보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이하게 글로벌리 자동차 움직임은 현 시점에서 크게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도 되는데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한 24만 원 정도가 고점 라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뭐 2만 원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제가 볼 때 한 7, 8%더 올라가게 되면 고점 라인에 딱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그렇게 효율적 투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자동차 업종 내에서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에서의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완성차는 완성차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상황이 완전하게 변화했을 때 주가가 속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간의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동차 업종에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주 내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많이 부품주에 대해서 판단하는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서현이와라든가 이런 소형 부품업체 벤더사들 중심으로 한 주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량주 섹터에 포함이 되는 부품주 내에서 뭐 현대유야라든가 또는 만도 같은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고요. 그 내에서도 부품주 내에서도 전통적 우량주에 대한 관심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뭐 현대와
같은 종목들에 미스 대해서는 같은. 여전하게 네. 우리가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량주 내에서도 부품주 내에서도 전통적 과거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관심도 필요한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현대차가 지금 또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프리마켓에도 7% 넘게 오르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의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고점 라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대표님이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런 전략들을 좀 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랑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 좀 네. 나누고 싶은데 네네. 사실 저희가 그전에도 이제 현대차가 관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묵묵무답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우회적 경로들을 몇 가지 마련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네. GM과의 협업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네. GM 공장, 미국 내 공장을 사용을 하고 GM은 인도 진출을 현대차가 열어준다라는 이런 협업 관계에서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전략적 미국에 대한 투자는 비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 최초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미국에 대한 공장을 많이 지었고 멕시코에 대한 공장이 또 현재 기아에서는 운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생소하다 또는 최초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제네시스가 이제 히트 상품인데 대부분의 그 차량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관계도에서 미국의 공장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효적절한 의사결정에 따른 부분들은 크는 시장에 대해서 크는 과정에서의 공장을 짓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단 관세 정책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화된 어떤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번 정책이다. 이 내용이다라고 판단되기.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때문에 단회한 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요. 네. 현대가 이제 공장이 없는 부분은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GM 공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공장은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아가 멕시코 네, 쪽에 공장이 그런 있어요. 것들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유연화 현상들이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유연화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 관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넓게 포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마찬가지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계속적으로 4월 초에 이제 이 부분이 발효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관세가 부과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의 판단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밀고 당기기. 제가 협상의 천재라고 살인이죠. 말씀드려봤죠. 책도 이제 거래 기술, 네. 협상의 기술의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도 테이블에 끌어올려서 윽박지르고 얻을 것 없고 그리고 나서 협상에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인 또 시장의 동향들 파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공매도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3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를 맞이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 봐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요. 현대차가 주가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동차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공매도 이슈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가 시행되게 되면 주식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도 궁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재영 앵커는 네. 주식이 있어요. 네. 주식을 사서 수익 내는 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상승하는 주식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주식에 베팅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투자 네, 방법인데요. 정석적인 투자. 네. 이제 시장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네. 시장은 공매도로서 하락을 유발시켜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주식을 사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유발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트렌드 자체가 상향화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상향화되어진다는 기본적인 전제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은 사서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쉬운 방법에서의 원칙입니다. 하락시켜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을 때 제가 공매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브로커리지 하우스, 이제 중개 회사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흔히 말하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주문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주문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업무를 증권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왜 하고 어떤 집단이 하고 어떤 시점에서 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하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매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참여율, 매매 주체 간의 참여율을 보게 되면 개인이 한 700조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한 7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10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운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비중 자체가 한 29.5% 됩니다. 통상 공매도 재개 이전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한 30%가 넘었어요. 보유 비중이죠. 투자 비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부터 시장에 대한 참여도를 제한적으로 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수보다는 매도 위주로의 전략적 대응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가 좀 늘어나겠죠. 이전보다는. 물론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매수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장 접근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 포지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가 늘어난다는 첫 번째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흔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 MSCI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75조가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지수가 상당 부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현장에서 공매도 이제 접수 주문 집행을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를 할까요? 안 하죠.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그리고 공매도를 하면 항상 성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들은 수익을 내는 현상으로의 매매를 보여줄까요? 그들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많이 틀립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는 차입해서 주식을 이제 대주로서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자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공매도를 해서 이제 그 실패했던 사례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3년에 그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죠. 에코프로 종목이 80만 원, 85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간 뒤에 80만 원대에서 고점에 대한 그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80만 원에서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손절매, 그러니까 공매도에는 손절매가 나오면서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로 해서 무조건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시장의 논리와 다릅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꼭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별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공매도를 하는 것은 롱숏 전략에 의한 어떤 그 시스템 그 매매 전략의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매매로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고요. 저평가된 주식을 동일 업종 내에서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롱숏 전략이거든. 가장 많이 펼쳐지는 기관 외국인들의 전략적 매매입니다. 예,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롱숏 전략이 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매도는 롱숏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 하이닉스 고평가돼 있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저평가돼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는 게 이게 전략적 롱숏이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간의 그 롱숏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종 간 자동차와 뭐 전기전자 이렇게 업종 간 롱숏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의 틀입니다. 여기서 공매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타켓 종목으로 어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공매도라기보다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 매매하는 롱숏 전략이 활성화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그 방어 차원에서의 유동성이 확보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과정으로의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뉴스 굉장히 뉴스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 대차 잔고가 얼마만큼 올라왔고 대차 잔고 순위가 어떻고 이들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자. 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섹터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뭐 이렇게 네. 크게 올라왔던 섹터의 종목들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오늘 그러한 징후에서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들이 일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타켓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급등했거나 주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공매도 앞두고 또 시장에서 어떤 대응점 가져가 봐야 할지 또 공매도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도 잘 또 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크보빵 흥행에 따라서 SPC 삼립의 주가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연유에서였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데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사업이었습니다. ESS라는 것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명 전기의 배터리팩이라고도 불리죠. 자, 그러면 어디와 계약을 했을까요?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 PGE라는 기업은요, 600만 가구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핵심 파트너로 딱 선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맡게 되는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현지 북부 자르노 비에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1기가와트시라는 전력량은요, 1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을 하는 엄청난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에서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서요, 컨테이너형 ESS 시스템과 설계 조달, 시공 서비스까지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ESS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계약을 어떻게 따낼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폴란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최대 규모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럽 주요 기업과 협력도 두텁게 잘 다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폴란드 공장에서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생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한 점, 이게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춤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굉장히 잘 찾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계약이 유럽 ESS 시장에서 입지를 훨씬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폴란드를 넘어서서 유럽 전역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과 LS증권에서 SPC 삼립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크보빵에 있었어요. 이 크보빵은요, KBO와 협력해서 출시한 캐릭터 빵입니다. 지난 이 포켓몬 빵처럼 이 크보빵에도 띄었다 붙였다는 스티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5종의 띠부실이고요. 그리고 9개 구단별로 다양한 야구 선수와 마스코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야구 팬들의 소집 욕구를 강하게 자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출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00만 봉을 판매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포켓몬 빵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이고요. 삼림이 신제품 출시했던 것 중에서도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금 깨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포켓몬 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 최대 매출 12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무려 5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강한 성장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포켓몬 빵과 크보빵의 차이는요, 주요 소비층에 있습니다. 이 포켓몬 빵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를 주로 겨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크보빵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훨씬 높은 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도 다릅니다. 크보빵 평균 가격은 1,900억 원으로 포켓몬 빵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크보빵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3년 전에 이 포켓몬 빵 판매 호조로 시작된 주가의 상승세가 분기 단위로 이어졌음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 삼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반짝 상승을 넘어서서 주가 회복 초입 단계로 봐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판매 추세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분기 300억 매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에 양산빵에 대해서 최대 2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잖아요. 이 역시도 매출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LS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1,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냐 살펴봤더니 전 거래일에 이렇게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하면서 8% 슈팅 보이며 장 마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장중한 때 8%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에서 미국에 31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트럼프가 관세 없다라고 화답을 했죠. 간밤에 테슬라가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10%대 상승세를 그린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무려 10% 이상, 기아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중에 있고요. 반면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미용기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의료 미용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평균 12%씩 성장을 해서 2032년이 되면 무려 62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도 2%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엔터입니다. 키움 증권에서 기존의 아티스트, 신인의 아티스트의 강하고 빠른 수익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중국향 성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앨범에, 중장기적으로는 콘서트나 광고 같은 이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늘 장중한 때 4%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반도체에서부터 자동차로 지금 이목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목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빠른 순환매에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간의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죠. 앞서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네. 말씀드렸었는데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업종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자동차 업종 부각되면서 주가가 세게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또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이끌어지는 순환매에 대응해야 되는 시장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5이슈를 바로 열어보고 얘기를 딱 나눠보기 좋을 네.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다면 다음 승부처는 누가 될까요? 전 전기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반도체가 또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다음에 전기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가 아직은 당분간은 이번 주는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시장 왜 이러지? 이럽니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전 시간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디커플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 국가로 놓고 유럽, 중국, 한국이 대상 국가로 판단을 했을 때 해당 국가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하락하는데 유럽, 중국, 한국이 상승했던 디커플링화 되어진 시장에서의 모습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한 3, 4번 정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이때의 공통적 사항은 뭐냐면 달러 지수가 113에서 103, 106에서 102, 104에서 102, 그러니까 100 근처에 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에 유럽, 중국, 한국 시장이 강하고 미국 시장은 약세 현상을 보였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진로이겠죠. 달러 지수가 100 근처에 왔다가 일부 반등 주는 구간에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주는데 유럽, 중국, 한국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도, 과거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점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핵심은 달러입니다. 지금 달러가 최근 라에서 103 전후로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10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의 추세라고 한다면 105나 106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반등의 여지가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상황에서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데, 달러가 강세로 일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달러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자산이 다시 미국으로 집중화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세냐 약세냐, 이거는 미국으로의 달러가 집중되느냐,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 외로 나가느냐, 이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부 달러 강세로의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돈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좋은데 반등 주는데 미국 이외의 유럽, 중국, 한국 증시는 조정은 조정인데 큰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큰 그림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목 간의, 섹터 간의, 업종 간의 흐름을 이제 따져 들어가게 되면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 5만 3천 원에서 6만 원 넘어갔죠. 네. 6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만이야 뭐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공정단의 소재주들도 굉장히 흐름들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일부 쉬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가 딱 쳤죠. 이 흐름은 2, 3일 정도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시장에서의 그 순환에서의 흐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제 한번 움직였고요. 오늘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일장까지는 흐름이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승폭이 이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때 오늘 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현 시점부터 사야 되겠죠. 그래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내일까지는 올라가겠으나 지금 사서 수익을 낼 만한 폭이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반도체는 약간 쉬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다음 흐름으로의 물의 줄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전기전자로의 흐름. 그러니까 2차전지가 가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는 큰 섹터 내에서의 업종의 그 큰 줄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큰 자산이 이동하면서 이 주식을 사는 거고요. 그 아랫단에 이제 분류적 측면에서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고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세분화된 섹터이고요. 큰 줄기에서의 흐름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뭐 등등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흐름에서의 분위기는 전기전자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전기전자가 그럼 어떤 섹터인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뭐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LG노텍, 삼성전기,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이고 여기에 그 세부적으로 이제 뭐 그 인쇄회로 기판이라든가 또 등등등 많은 전기전자 소부장 단에서의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큰 줄기, 우리 자동차 하면 현기차를 얘기하듯이 전기전자의 큰 종목이라고 하면 뭐 LG노텍,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내가 다음 순환매 과정에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다음 흐름을 타고 싶다, 파도 타기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일 또는 모레 정도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왜? 시장 자체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수의 장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왜? 네. 환율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으로의 진행 과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기전자의 순환매가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정도 선에서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유만 짧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 이동되는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바닥 찍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삽니다. 네. 큰 자산으로도 반도체를 사거든요. 그 두 번째는 기관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기관이 들어올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기관이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그 전기전자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면 몇몇 종목들밖에 없잖아요. 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전기전자들은 중간 단계 중형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옐로칩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거론드린 것마다 네다섯 종목 되는데 종목이 많기 때문에 펀드에 포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많이 올라서 살 게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실적이 기반들은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장에서 흘러가는 패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흐름들은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 전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가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순서가 한 템포 바뀐 거이긴 하지만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강세장에서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변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형된 시점으로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이렇게 템포가 이어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섹터 또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요.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요.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귀한 내용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진을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앞서서도 또 원달러 환율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1,470원을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 우리가 바라볼 만한 일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요.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키워드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럽 폐암학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방한 일정도 있고요.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의 드론 관련한 쇼이기 때문에 이때 또 드론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주주총회 일정,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총회 일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키워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럽의 폐암학회가 될 텐데 사실 이 소식은 저희가 일전에도 넥스트마켓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유한양행의 넥나자를 통해서 폐암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ELCC 2025가 개최가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또 유한양행의 주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테오젠 역시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력이 다시금 입증되는 날이 될 테니까요.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짧게 ELCC 관련한 모멘텀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모멘텀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인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요. AI 투어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인물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될 텐데요. 이 CEO가 국내에 참석을 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우리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떨지도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참가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가 기업은 시젠과 현대퓨처넷 그리고 하나큐셀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국내에 방한한 이후에 KT 관계자와 또 다양한 대기업들에 관한 CEO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모멘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주총회 일정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수급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한 이후에 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방한에 관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또 넥스트 마켓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를 움직일 만한 굵직한 일정은 없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각 코인 시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코인 시장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릴 헤드라인은요. 백악관이 금 보유고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보합권을 나타낸 이유는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매수가 없이 그저 압수된 물량만을 비축자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되는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 비판적인 인식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없이 그간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으로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보하인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상자산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 위원장으로 트럼프의 지명을 받았고요. 이전에 풋볼 선수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가상자산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금을 통해서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저와 함께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요, 금 보유액이 8,000톤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8,100톤이 넘어가는데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은요, 장부상 온스당 42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면요, 온스당 42달러, 그러니까 평단가가 42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미국 정부는 이 금을 매각해서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금 프라이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금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금 차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300달러 수준이었는데 20년간 금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선을 넘어가는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온스당 42달러의 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70배 정도 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은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충분히 더 많이 비축할 수 있다라는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은요. 특정한 전문가라든지 특정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비트코인을 다시금 미국 정부가 매수할 수 있을지 여부들을 살펴보면서 비트코인의 흐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 지금 저와 함께 가격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87,000달러 선을 나타내면서요. 우리 한화 기준으로는 1억 2,700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더리움은 300만 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더리움의 2천만 원은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이 이 가격대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RP 보겠습니다. XRP는 현재 구간에서는 0.2%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진행되면서는 1%의 낙폭을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을 다시금 딛고요. 뉴욕 증시에서 1%가량 상승했고요. 현재는 24시간 기준으로도 1%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요.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호재를 크립토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출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선에서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